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네, 김호준 뉴욕타임스 시즌 3. 우리가 시즌 3가 이게 바뀌어도 바뀐 게 없다고. 그러면 시즌을 막 바꿨잖아. 네. 시즌 몇 가지 갔었지? 시즌 지금까지 한 8은 온 것 같아요. 우리끼리. 시즌 10으로 하자, 오늘은. 네. 시즌 10에? 근데 정말 그 변화된 시즌을 실감합니다. 스튜디오가 싹 바뀌었어요. 원래 있었던 왁구였는데 그동안 왁구가 뭐야? 그 아우라. 시사평론가 뭐 아우라는 또 뭐야? 또 아우라. 그냥 막 던지는 거야? 어쨌든. 막 던지는 거야. 그 뒤에 예. 그림이 있었거든요. 예. 그 뉴욕타임스의 뉴욕 분위기를 낸다면서 홍콩 빌딩 사진을 걸어둔 게 있었는데 그걸 떼버렸네. 예. 지금 어쩐지 화면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뒤에 지금 그래서 한결에 편집부에 예, 장면이 보여요. 편집국이 아니라 여기는 웹팀이든가? 디지털 미디어국인데 예. 웹팀이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뉴욕 타임스 편집국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김용민의 시사 돼지. 옛날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 인터넷의 개념을 잘 모르고 당시 때 인터넷은 전화로 접속하던 때였어요. 모뎀 시절에. 종교 방송 아니었습니까? 막 경마 다운받기도 하고 동영상 다운받기도 하고 그 야한 동영상.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개망신을 당하셨던 그런 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162회입니다. 고성방가. 네. 저희 방송에 출연하면서 정치평론가 인생이 활짝 펴기 시작한. 그 전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없었는데. 왜 그래? 아니야. 그때는 너무 심심해가지고, 원어브댐이었어, 원어브댐. 근데 요즘은. 그건 형님 생각이고, 1990년대 때 우리 박사님이 그 추정 60분 사회도 보셨고, 심지어. 그걸 누가 기억해? 체험 삶의 여자도 나오셨어, 그때. 누가 기억해? 그때까지는 여러 정치평론가 중에 한 명이었는데, 요즘은 아주 독보적인. 지상파나 이 케이블에서는 네. 정치평, 이렇게 좀 이렇게 센 발언, 눈치 보지 않는 발언, 예. 여던 예. 하는 분으로서 공중파에서는 잘 없거든요. 공중파에서는 다 두리뭉실 하나 말하는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다 잘 될 거야. 신문 펴면 나오는 얘기. 양쪽 다 문제가 있어. 이거밖에 안 하는데 이게 뜨셨어. 자,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MB 정권 아래에서도 쫄지 않는 협찬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허영만 화백 존경하세요? 김호준 총수? 저는 사람은 존경하지 않고요.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데 좋아하는 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영만 화백이 그려낸 징기스칸 일대기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 요거 1권부터 4권까지네요. 왜 말에서 내리지 못하냐면은 이 접착제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내리지 못한다는 참 안타까운. 그게 유머야 이 돼지야. 예, 자 요거를 내셨어요. 괜찮네, 그림이.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장의 귀환. 꽤 오랜만에 그 책을 내신 것 같아요. 예, 초원을 지배한 몽골의 영웅들이 허영만의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 1, 2권은 탁월한 기술, 내용적 완성도로 한국 만화의 수준을 한 차원 더 진보시켰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데 월드 김영사가 협찬을 했다고 합니다. 몽고를 그린 거잖아요. 징기스칸을 그린 거. 예. 근데 허영만 화백이 뭐 이렇게 정치 색깔 강한 그림을 그린 분이 아닌데 네. 오늘 이런 이 시기에 왜 이런 책을 이런 냈을까? 걸 보니까 예. 좀 2012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예, 혼돈의 시대 위대한 지도자가 새로운 세상을 연다. 내공을 확실히 실은 몽골 만화. 예,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 나왔습니다. 이거 다 칼라예요? 봅니까? 예. 그게 뭐가 있어? 옛날엔 다 흑백이었어. 그게 뭐가 중요한 점이야? 예. 얼마나 고생했겠어. 예. 자, 오늘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많은 방청객이 오셨는데 강아무개님 플러스 딸과 딸의 남자친구. 어이고, 딸과 딸의 남자친구와 함께 방청합니다. 오, 제 진짜. 아이의
육아일기장과 제1기장에 김총수와 김 교수의 사인을 받으면 힘이 날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딸과 딸의 남자친구 특이한 조합으로 오셨다. 아, 자, 누구십니까? 딸이 좀 아까워요. 딸 친구가 아까워요. 아니, 어머님 당연히 딸이 아니, 아깝죠. 또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아니 정을 붙여야죠. 사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애인데. 그러니까 어쩔 높지 수 않아요. 없이. 어머니 높지 않아요. 어머니도 아직 너무 낙관하셔. 어머니가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네. 어떻게 아버님 재산이 좀 있으세요? 어머님이 확률을 높았으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있어요. 없다는 소리는 안 하네. 그렇지, 없다는 소리 안 해. 지금. 어머님의 작전이구나.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하면은 혹시 또 앙심을 품으면 안 되니까 저는 좋게 말해야죠. 그렇고. 헤어지면 앙심을 품을 정도의 품성인가요, 이 남자? 굉장히 특이한 조합입니다. 네. 저는 지읒 디귿으로 일컬어지는 회사 빌딩에서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와 나는 꼼수다를 모두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남의 돈 벌어주느라 야근과 주말 근무로 지쳐있는 우리 팀원들에게 평생의 추억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소심한 팀장의 마음입니다. 팀원 몰래 신청합니다. 서프라이즈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팀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자, 오신 분들. 네. 두 분이 오셨어요? 네. 한 명은 못 왔어요. 집안의 어르신들이 입원하셨다고 그래요. 팀이 다 합쳐 3명. 이게 아니, 하긴 뭐, 자기 방도 없으면서 실장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읒은 조중동인가요? 네. 근데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회사 빌딩, 이면 몰라도 근처에서 근무를 한다는 게.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여러 군데서 이 얘기 하는데요. 우리 뉴욕타임스는 로그인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시청자들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찾아와서 봐야 되는 거니까. 대략 몇 명 정도 봅니까? 20만에서 30만. 네. 네. 굉장히 많이 제대로 보고. 알고. 그래서 춘천시 인구만 제가 한, 강연 다니고 그럴 때, 강의 아침에 다니고 그럴 때 보면 가끔 조중동 쪽 사람들이 와요. 무슨 거기 임원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러죠. 조중동 다 합친 거보다 내가 더 세다. 네? 그래서 내가 쫙 설명을 해요. 예. 조중동 자기들이 몇 부 발행한다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다 합치면 한 200만 부 좀 넘는가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절반은 자전거 때문에 보는 거죠. 그렇지. 비대 때문에. 예? 옛날에 뻐꾸기 시계 때문에 보듯이, 그죠? 그래서,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100만으로 잘라놓고, 그런데 여기에 로그인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화면으로 1시간 정도 볼 만큼 충성도 높은 독자가 거기 있냐 도대체. 잘 잡아주면 10% 정도 있겠냐. 그래봤자 10만 아니냐. 그러니까 그 10만 명 정도는 정말 충성도가 높아서 무슨 회사 망한다 그러면 돈도 내고, 그다음에 사설에서 처음 끝까지 다 보고 정치적 견해도 다 거기서 정리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뉴욕타임스 30만 명의 부대가 있다. 누가 더 세냐. 제가 그렇게 해요. 근데 박사님. 아니 잠깐만. 박사님 때 보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김어준하고 김영민이가 무슨 낙검수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뉴욕타임스도 한다 이렇게 광고하지. 근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면 그 조중동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대체로 고개를 푹 숙여. 반론을 안 해. 그게요. 최근에 이 조중동이 아젠다 세팅하는 힘을 급속히 잃어버리는 그렇지. 바람에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망연자실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세팅을 하고 조중동이 합심을 하던 하지 않던 비슷한 이슈를 가지고 확 몰아가면 나머지 매체들이 다 따라왔거든. 그렇지. 예전에는. 그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조선일보 기자 한 명이 내가 쓰면 여론이 된다. 이런 아주 건방진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아니 근데 그 건방진 게 아니라 사실이었어. 그거는 실제로. 그때는 현실이었지. 네, 사실이었어. 건방진 게 아니고 팩트를 말한 거야. 근데 지금은 쏟아내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프레임이 자기들 원하는 구도대로. 그래서 스스로
그래서 네. 이게 문화 권력이 신문지에서부터 SNS로 옮겨졌다. 내가 이제 그렇게 딱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뉴욕타임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화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SNS가, 낙곰수가, 뉴욕타임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해 보시죠. 일단 들어보고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권력의 크기만큼 책임을 느끼라 이 말이지. 저는 진주에 사는 여고생입니다. 이렇게 방청 신청을 하게 된 얘기는 꼭 방청을 하고 싶다는 아빠의 아주 간절한 부탁 때문인데요. 예전에 철없는 저였더라면은 정치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욕 좀 그만하라고, 무슨 방청이냐고 짜증냈을 텐데, 이제는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나는 꼼수다 뉴욕타임스 이야기를 듣고 공부도 하고 칼럼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사연을 써야 당첨이 된다고 아빠께 사연 좀 써보라고 했더니 김어준 총수님 우리들의 가슴을 퍽 뚫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성국 박사님과 김어준 총수님이 내기하는 거 참 재밌습니다. 김용민님 너무나 잘생겼어요. 라고 적지 않고, 예, 성대모사 참 재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사랑해요, 아빠. 예, 진주 여고생 누굽니까? 아버님만 오셨어요? 예. 아이고. 딸을 이용한 거야? 아버님 다 쓴 거야, 저거? 딸이 있긴 있으세요? 딸이 없을지도 모른다. 예. 근데 우리 둘이 승률은 아시죠? 제가 일방적으로 이기고 있는 건 아시죠? 무슨 일반적으로 책은 한 번 반, 한 번 반까지 왜 내는데 대답을 가로채? 지금 말씀하시려는데.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번 내기는 저겁니다. 나경원이 공천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박사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신은경 쪽에 거기했어요. 나경원 낙천된다? 네. 저는 그러기 십상이긴 한데 그러기 십상이긴 해요. 실제로 신은경 씨가 지지율도 조금 더 나오죠 아마? 여론조사. 그래요? 아니 그 근소한 차이인데 조금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리고 또 친박 라인이 또 싫어하거든 이쪽은. 나를 싫어해. 나를 싫어하기도 하는 데다가 나경원 전 의원이 등장하게 될 경우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져서 사실은 떨어뜨릴 이유는 되게 많아요. 공천을. 근데 저는 이 친이 라인이 사실은 남겨둘 만한 잠재적인 그 대선 후보군 네. 혹은 뭐 주요 정치인군 중에 나경원만한 오세훈은 지금 맛이 갔고 많이 당장 돌아올 수가 없고 제 절친이 된 관계로 사람이 없어서 예. 그래서 이 나경원 전 의원을 살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 친이라는 친이가 물론 친박 일리 쪽이 있네. 공천권을 쥐고 있지만 친이가 노력하면 바로 죽어. 노력하면 바로 죽는다. 그렇지. 그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네. 친이가 내가 보기에는 이걸로 바터를 뭔가 하려고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거는 좀 양상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나온다면 만약에 나경원이 받는다면 사실 굉장히 이게 치열한 거거든요 지금 그 신은경 전 아나운서 또 나쁜 후보가 아니라고 지지율 그 여론조사로 이겨 지금 민주당 쪽한테 이쪽도 이기고 그래서 살짝 더 높기도 하고 그리고 공격받을 포인트가 없잖아 과거사가 없으니까 여기 정치적으로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만약에 저는 그 결국은 된다면 저는 두 친이와 친박 사이에 거래가 있거나 뭔가 바타가 있었을 것이다 있을 수 있다 나온다면 확률은 신이 더 높지만 나온다면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니 근데 이제 거래라는 게 어느 정도 뭐 좀 이게 그 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친이가 그럴 정도 세가 이미 없어요. 근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씀이지만 여기 친이의 정점은 우리 각하가 계시잖아요. 근데 이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하를 무척 싫어하긴 하나. 그러나 현실 권력으로서 우리 각하가 자신한테 입힐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우려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들어박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항상. 저 박근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에 나온 정두원의 논평이
이제 친이 친박 가릴 것 없이 새누리당 공천받아서 선거하려는 사람들의 일반적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죠. 예. 안 하느니만 못했던. 제발 그렇게 안 하기를 바랬는데 얘 역시나 또 저질렀다. 큰일 났다 이런 거거든. 예. 실제로 이런 겁니다. 민주통합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돼 있는데 그러면 7대3으로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잘못했다, 심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 정도 돼. 그리고 그래도 이명박이 잘한 거 꽤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 정도 돼. 7대3. 그건 늘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늘 삼은- 있었던 사람들. 늘 3은 그렇지, 계속. 네, 7대3에. 그런데 이 민주통합당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멍청한 결정을 해가지고 FTA 갖고 갑자기 싸움을 하자고 그치. 했어요. 이게는 5대5 싸움이에요. 누가 그 전력을 짰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건 뭐 거기 총선 계획단에서 했겠지. 네. FT가 그러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이런 멍청한 결정을 용감하게 할 수 있다는 거가 참 이게 경이로운 건데 이래갖고 7대3으로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를 5대5 싸움으로 딱 만들어버렸어. 근데 박근혜가 바로 공격을 했잖아. 그러니까 박근혜의 공격을 보고 비로소 아이고 자기들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다시 턴을 해서 정권심판론 7대3으로 유리한 정권심판론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했는데 FTA에 필이 박힌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정동영 뭐 이런. 근데 지금도 끝까지 FTA 갖고 싸워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전선이 원래는 하나의 전선으로 강하게 쳐야 되는데 지금 전선이 분산돼 버렸어. 이게 민주통합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맞는 여기에 말씀. 구원자처럼 나타난 것이 이명박이요. 우리 각하. 어제. 실장. 민주당 갑자기 전략기획실장. FTA 예. 해군기지 가지고서 노무현, 이해찬 막 이러고서 구체적으로 이런 검토하고 유시민까지. 예. 무슨 국회 속기록까지 꺼내갖고서 공격을 했잖아. 그래서 순식간에 민주통합당 대 이명박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어도 다시 7대3이 되는 거지. 새누리당 정말 황당한 거지. 저쪽에 오랜만에 나온 민주통합당의 실수를 잡아채갖고 간신히 5대5 게임으로 만들어놨는데 네. 이명박이 갑자기 호련이 나타나고 다시 7대3으로 만들어버려. 셀프 그레이트 빅뉴스. 그러니까 네. 예? 정도원의 그런 논평이 나오는 거지. 저도 100% 동의하는 분석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 각하가 항상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한 것만 패야 한다고. 끝장 날 때까지 한 것만 패야 돼. 자, 그런데 왜 신은경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의 일반적 정서, 보편적 정서가 제발 이명박은 안 나서 줬으면 이거잖아. 네. 제발 이재호는 좀 조용히 지선거만 잘 쳤으면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친이계가 모여서 누굴 만든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당 내에서 죽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경원은 친이 후보라고 내세울 수도 없어. 그냥 혼자서 해야 돼. 그런데 개인 경쟁력으로는 역시 때밀이 아줌마. 신은경. 센 거죠. 이 신은경 후보는 그 동네에서 별명이 때밀이 아줌마예요. 아침부터 목욕탕 가서, 그러니까 그 남편이 박성범 전 의원이죠. 이 사람이 선거를 할 때 내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새벽에 목욕탕 가서 모르는 아줌마 등 밀어주면서 저 누굽니다. 저 박성범 후보의 그 아내 신은경입니다. 근데 얼굴은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런 탤런트 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 등을 밀어주면서 이걸 4년 내내 한 겁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때밀이 아줌마예요. 굉장히 그 바닥에 필드에서 굉장한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신은경 전 아나운서가 책을 냈어요. 사랑이 뭐길래 정치가 뭐길래. 이제 본인하고 박성범 전 KBS 보도본부장하고 했던 연애 이야기들 다룬 건데, 근데 이 책이 말이죠, 국방부 금서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게 왜 그게 들어갔나? 그것도 조선일보가 발행한 책인데 왜 그랬을까? 예? 모르지, 그거야. 아니 그 내용에 무슨 체제 전복적인 내용이나 뭐 혹은 종북 그런 내용이 있어서는 아닌 것 같고, 내용을 보니까 반자본주의라고 하는데, 반자본주의 이유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우리가 바로미터라고 보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나경원 예비 후보죠. 아직은 후보로 결정 안 됐으니까 예비 후보가 혼자 힘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국면이었어요. 혼자 힘으로는 사실은 공천을 신청하는 것조차 어려운 지경이었다고 큰 싸움을 자기가 졌고 그러면서
뭐 1억 피부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는 되돌아올 수 없던 지경까지 갔는데, 근데 이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일단 이 조중동에서 엄청난 기사를 쏟아냈어요. 나경원 살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조중동에 이게 이제 친이 커넥션이나 혹은 각각 커넥션이 작동했다고 보는 건데, 나경원을 살리기 위해 기사를 사설까지 써가면서 몇 개씩 막 밀어냈다고요. 이렇고 사실이 아니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조중동뿐만이 아니에요. 보수 언론 매체 대부분이 동원이 됐어. 그리고 나경원법이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악마 주진우 같은 경우에 원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거라고 했었던, 경찰 쪽에서 소위 송치 의견을 그런 식으로 낼 거라고 예상했던,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던 사건이 어느 시점부터 급 반전이 됩니다. 기소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공안 쪽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다른 건으로도. 그리고 경찰도 1억 피부과 관해서 사실은 건이 안 된다. 초기에는 고발 건이 안 된다고 그랬었어. 그리고 선거 다 끝났는데 뭐 선거 때문에 있었던 고발 건들이기 때문에 보통 선거 끝나면 이 고발 건들이 사라지거든요. 흐지부지 되거나. 근데 이것들이 빨리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을 살리려고 하는 힘이 세다. 그래서 이 힘이 정말로 관철돼서 나경원이 공천까지 반대까지 간다면 그거는 이 각하 사이드에 이 나경원을 살리려는 노력이 그만큼 열심히 작동한 것이다. 그럴 수 있겠죠. 예. 그거를 그래서 박근혜 쪽에서 나경원이 받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데 지금 거는 거지? 만약에 건다고 하면 원래는 시내 걸어야 돼요. 저도. 근데 재미가 없잖아. 네. 저는 나의 겁니다. 이제. 그럼 결정이 언제 됩니까, 박사님? 한나라당, 이제 새누리당 공천이. 이게 한 3단계, 4단계 나눠서 1차, 2차, 3차, 4차 발표할 건데, 이 지역 경우에는 조금 혼전이 있다고 보면 3차 정도에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 3월 10일 전후? 그래서 나경원이 못 받으면 이 박근혜 쪽에서 이 각하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고, 사실상. 받는다면 이번 선거를 치르는데 협조해가며 그 대선까지 견제도하고 협조도 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나경원이 그 바로메트라고 봐요. 살리려고 하는 인물 중에 1번으로 올라간 게 아닌가. 하여튼, 나경원 쪽에 검 저는 나경원 쪽에 걸게요, 그러면. 네. 오케이. 자, 무엇으로 걸까요? 뭐든지. 그러면은, 치킨으로 걸 때, 우리가 이제 치킨을 걸고 치킨을 안 산 적이 많잖아. 네. 이번에는 치킨을 나는 한 번 안 샀고, 김어준이 2번 안 샀어. 맞아요. 치킨을 꼭 사는 것을 약속하며 여기 오신 분들 안 살 경우에 방송을 중지하기로. 문재인 대 김두관. 네. 정말 이런 대립이 올 대선 국면에서 안 쓴다니까 자꾸. 박사님은 쓰길 원하시고 나는 이게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김두관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 그 이제 주간조선. 근데 전후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주간전선에서 한 어떤 말? 자격 없다. 뭐 이런 자격 식의 없다. 해설. 대통령 감이 과거 감이 같으면 아니다. 과거 같으면 근데 이 전후 맥락을 보면 그게 그런 거지. 그죠. 현재 문재인이 깜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기보다는 과거의 같은 기준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깜이 아니다. 그 과거와 같은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과거라고 하면은 김영삼, 김대중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그때 대통령이 되려면 수조 원의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선거 한번 치르는데 대통령 선거 같으면 1조, 2조씩 들었으니까. 후보별로. 그러니까 재벌들한테 몇백억씩 다 받아서. 후보별로. 그다음에 일조. 두 번째는 후보별로 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확인하고 가야지, 이거는. 그러면 후보가 한 서너 명쯤 된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제 뭐 10조 가까이 돈이 풀리는 거지, 그 액은. 네. 그 다음에 전국 조직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김대중은 연청, 김영삼은 뭐 중청, 또 민주산악회, 청사단 이런 전국 조직을 관리했잖아요. 정주영은 민주산악회가 한 70만 명? 네? 정주영은 현대그룹. 아니지. 나는이라고 말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그렇지. 나는
천국에 있는 현대그룹 머신들 다. 그때 그랬어요. 예, 현대그룹의 협력 직원까지 포함하면은 한 70만인가 80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까지 포함하면 이제 한 200만 명 되고 200만 명이 서너 명씩만 데리고 오면 1000만 명 되니까 대통령 된다 그랬어. 노무현은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조직. 그런데 노무현의 노사모는 다르지. 자발적으로 모인 팬클럽과 그 지지자들 모임이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김현성, 김대중의 전국 조직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MB는? MB도 조직이 있었지. MB는 뭐가 있어요? 선진. 선진연대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일거에 될 것 같으니까 우 모여 있는 사람들을 당에서 소화하지 못할 때 밖에서 사조직 형태로 관리한 거죠. 안구 프롬이라고도 있어요. 그 자유선진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박영준이죠. 네. 선거도 많이 김두관의 했어요. 그 발언은 그런 옛날의 예에 비춰보면 문재인은 돈도 모을 수 있는 돈 모으는 재주도 없고 전국 조직을 꾸릴 만한 무슨 그런 조직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맞잖아. 그게 그러면 그 문재인 디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원래 이 조중동이 잘하는 특히 조선일보는 완전한 허구를 창작해내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앞뒤를 뚝 떼가지고 앞뒤를 뚝 떼는데 그래서 천재적이야. 아주. 그래서 문재인은 감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건데 실제로는 옛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감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거든. 이 말인데 앞을 뚝 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김두관이 문재인한테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문재인이 김두관한테 뭐 개의치 않는다.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된 그렇지 거고. 않아요. 뭐 그런 무슨 말을 하건 간에 조선일보니까. 뭐 김두관이 의도적으로 문재인을 깎아내려서 그건 뭘 아니에요. 하기 위한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니 두관 형님이 나오는 겁니까? 그 주간 조선 보니까 네.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은 뭐 그런 말이야. 나야 내가 말했잖아 계속. 그러니까 그것도 이 양반한테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 나오라고 하면 네. 목숨 걸고 하겠다 이랬거든. 예. 그러니까 누가 나오라고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나오라고 할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리 목숨 걸고 싶어도 못 거는 거지. 준비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 형님 내심으로도 그런데 준비하고 그건 당연한 있고. 거 아니에요. 예? 정치인이면 당연하지. 그 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렇지. 이거는 네. 저 준비 안 하나 안철수가 이상한 거지. 기업인이 돈을 벌고 싶다. 응? 돈을 벌 의지가 있고 이윤을 창출할 의지가 없으면 기업인이 아니듯이 나는 그 정치는 당연히 권력 의지가 있고 기회가 온다고 그래서 잡으려고 얼마 하는데 전까지 문재인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어. 그렇죠. 문재인 이사장이 이상한 것이 그게 이상한 사람이었어. 김두관 지사는 정상적인 리액션이라고 보긴 하나 네. 자기 차례가 아니라니까. 내가 계속 주장하지만 아니 그 형님은 그럼 아니 문재인이 앞서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라고?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고 박사님이. 적극적 기대는 그렇지. 나는 기대하는데 김두관은 자기는 좀 기대 안 한대.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런데 서로 문 이사장님이 뭐 이렇게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뭔가 또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갈 사람은 1순위는 안철수지 김두관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번에 그 문재인의 박근혜 공격 그러니까는 정수장한테는 작물이다. 맡긴 작물도 작물이다. 이 공격을 보면서 내가 이 생각을 했어. 달라고 그러지.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1차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에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직무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대통령 친인척 관리. 써 있거든. 그리고 그 민정수석을 바로 그 감독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잘해서 대통령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종 책임은 비서실장한테 있어요. 네.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서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민정수석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문제도 대통령한테 직보할 만큼 담이 큰 사람을 임명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40년 전에 있었던 정수장학회 문제를 지금 갖고 나와서 작물이다 이러면서 7년 전에 이사장 그만둔 박근혜한테 책임져라 이러고 있잖아. 5년 전에 노건평이 구속됐어. 뇌물죄로. 대통령 친인척이 뇌물죄로 구속이 됐는데 대통령이 현직으로 있을 때. 그렇지? 그러면 이 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그걸 하는 분이 바로 그 문재인. 누구야? 문재인이었지. 그래서
나는 이런 식의 공방으로 박근혜 문재인 싸움이 들어가면 박근혜한테 해명하라 요구할 것들도 많지만 문재인도 요구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문재인 이사장이 근데 노건평 씨의 구속과 그 이후에 박연차 씨와의 이러저러한 그 후원 관계 속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혹하게 폐우를 맞았잖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 이외에는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이요. 이 사람이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또 지지자한테 설명해야 돼요. 더 늦출 수 없어. 근데 그거는 동의하는데 네. 그 문재인 이사장이 점점 유력해지면 할수록 당연히 반드시 박근혜를 공격하든 하지 않든 반드시 나오게 문제 되겠죠. 제기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본인도 똑같은 논리로 공격받게 돼 있다. 더 그게 촉발되는 거지. 라고. 아니, 뭐 어쨌든 그거 네, 그 하는 연관성을 것이 끊더라도 상관없어. 박근혜를 공격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의 논거는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오케이. 네, 왜냐면 어차피 후보가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말씀하신 가족사 또는 자살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공격을 다 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 문재인은 자기가 노무현 정부의 공과 과도 인정하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려고 박근혜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를 저어한다든지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준비가 좀 빨리 잘 됐으면 좋겠고 공격받기 전에, 그러니까 질문 받기 전에 먼저 설명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박사님, 네. 강용석은 출마할 것 같아요? 하지, 당연히. 아니 근데 이런 꼼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강용석이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예능에서 보면 막 던진다고 하잖아요. 막 던져서 결국에 나중에 이게 자기가 거짓말 또는 그 과장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은 깨끗하게 물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속을 이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봐야 총선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소속이 그만두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으며 결과적으로 나경원법을 만들기 위한 그 필요성을 대두시키기 위한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나경원법은 어차피 통과 안 돼. 통과 안 그건 되고. 아니고 그 전까지는 꼼수가 말이 되죠. 그러니까 나경원하고 연결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렇지. 나경원법과. 거기는 뭐 좀 그렇고 네. 국회의원이라는 게 사퇴하려고 해도 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 그렇죠. 국회법이에요. 네. 뭐냐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라고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그 의장이 국회의장이 그거를 수리를 해줘야 돼. 이제 국회의장 어디가 있어요? 수리를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국회의장이 아닐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갖고서 사퇴 결의를 해줘야 돼. 지금 그거 할 정신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지 않은 거야, 강용석은. 아무것도 걸지 않았어. 그래서 저질 꼼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총선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국면을 위한 지금 또 총선에 이번에 안 나간다는 얘기는 또 안 했거든요. 아니 나가지 당연히. 당연히 나가지. 당연히 나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누가 찍어줄까 이런 생각은 안 할까요? 아니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알아. 네. 하지만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마치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아는 건 몰라. 제껴 그러면. 왜 수트를 낮춰? 그러니까. 아는 건 제껴. 오늘 김어준이 굉장히 교훈적이고 이게 훈도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당해왔습니다. 교훈적인가? 160여 회 동안. 아니 근데 저 지적도 일리는 있어요. 강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밀어붙였느냐. 그거를 사실이 그 사진이 사실인 거 이렇게 진짜인 줄 알면서도 그랬냐, 아니면 본인도 가짜인 줄 알았느냐, 이 문제. 재밌는 게 조선일보가 그럼 처음부터 80kg이라고 얘기를 하지 왜 박원순 시장 얘기를 안 해? 이런 식으로 타박을 해. 조선일보는 그런 꼬아서 개변을 만들어내는데 천재적이야. 우리가 상대해 줄 수만 해.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박원순 시장이 민주통합당 입당하고 예.
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묻지 않겠다 법률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대인의 풍모를 보이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다가 한마디는 했어요. 가장 그 소중하게 보호돼야 될 개인 의료 정보가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 문제는 좀 심각한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걸로 박원순과 그 아들이 이 강용석과 다른 몇 사람을 고발하지는 않겠지만 이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그 보호받아야 될 의료 정보가 누출된 그 경위는 굉장히 심각한 형사사건이 당연히 이건 되니까 따져봐야 돼. 그 부분은 좀 조사를 빨리 해야 되겠죠 검찰이. 네. 난 이 박원순 시장의 대응이 무척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했어요. 그리고 그 소위 이게 계속 이렇게 에너지를 쌓아서 어느 순간 기승적이 어느 순간에 결론을 팍 내는 마치 우리 방송을 듣는 듯한. 아니, 그 박원순 근데 시장 그 내가 논평을 요구받은 게 딱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 왜 박원순이 바로 그 아들의 그거를 저기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네. 왜 이렇게 기다렸다가 네. 마지막 순간에 하느냐. 그래서 조선일보로 욕을 먹느냐. 그렇게 하느냐. 뭐 무슨 의도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만. 예, 예. 여기서 배우는 뭐라고 꼼수는 답변한? 꼼수는 아니고요. 꼼수라기보다 원래 이 여기서 의견이 갈립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조그만 의혹을 제기하고 그리고 좀 키우고 그다음에 좀 더 큰 베팅을 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이제 유도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함정 파고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단계별로 다 대응을 해봐야 그 다음 수순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응하면 안 돼. 이렇게는 저쪽에서 걸 수 있는 걸 다 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더 이상 걸 게 없을 때 한 방에 정리해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박원순 씨한테 이걸 조언했냐 안 했냐 안 가르쳐 주지.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본인은 아는 거니까 이게 예.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무기를 가지고 함정을 파서 기다렸다가 일거에 함정이라기보다는 이 논란은 날렸다? 이렇게 한 방에 그런 끝난다는 건데 거지. 나는 네. 어떻게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설도 그렇게 했는데 그 박원순이 아들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 자체에 매우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그것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있죠, 물론. 이것이 강영석이 한두 번 제기하고 넘어가는 사안이라고 하면 그냥 덮어두려고 했을 거다. 그런데 더 이상 내버려두기 어려운 상황이 확대돼 버렸다. 그래서 정면 돌파밖에는 길이 없어져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다. 나는 이렇게 해석했거든. 그런 내 면도 해석이 없는 거, 조금 더 인간적이지.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없는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해석은 네. 그 박원순을 정말 그 아주 그 교활한 전략가로 지금 규정하는 거거든. 전략은- 박원순이 그런 사람은 꼭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정무팀이든 뭐 홍보팀이든 팀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런 이제 서울시장 정도 되면은 그 주변 인사들이 많아요. 그런 이 정치적 판단을 내릴 때 조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어. 그러니까 꺼야 해서가 아니라. 이해창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해창이 선거 2번 이길 수 있는 두 선거를 다 졌는데 그게 다 아들 때문에 졌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이런 종북 좌빨 세력 때문에 제가 완전히 입니다. 잘하네. 그런데 그 주위에 이해창 주위에 정말 전략가라는 전략가들은 다 모여 있었는데 이게 아들 문제가 되니까 그죠. 어떤 전략가도 입을 떼질 못했어. 특히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만 물어본 거야. 총재는 괜찮겠습니까? 후보님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네. 더 이상 진전을 못 시킨 거죠. 그렇죠. 저는 박원순 주위에 있는 전략가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무슨 정말 무슨 이게 객관적인 정치 사안처럼 이게 다루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아까 제가 노건평 씨 문제도 얘기했지만 참여정부 때 그 문재인을 비롯한 측근들도 참모들도 이 문제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했을 거라고 다루는데 이게 어느 권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친인척 또는 이 리더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을 담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팀을 갖고 있냐. 이거는 그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말씀하신 게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정무든 무슨 팀들도 이런 사안에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박원순 시장님은 시민사회,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력을 수혈했고, 또 그때 대응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팀으로 많이 합류했기 때문에 끌고 나갈 팀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의견이 갈렸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아들 문제이기 때문에 최초는 아마도 내가 왜 일일이 저렇게 본인의 아들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또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진짜 어처구니 없는 문제 제기인 것이 서울시장을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자기 아들을 병역을 빼야 되겠다고 계획하는 서울시장이 있다는 거잖아. 지금 의혹 제기가. 응? 11월에 찍은 거니까. 강용석다운 의혹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어서 아예 대응을 하지 않고 게다가 아들 문제니까 아들 문제를 아버지 때문에 아들 문제 이렇게 끌어들여서 개인 시장 가지고 하는 것도 대단히 부담스럽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대응 안 하는 게 그런 이유로 대응을 안 하는 게 맞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계속 발전해서 에스컬레이션 하잖아. 그렇죠. 본인이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에스컬레이션 하잖아. 그다음부터는 저쪽이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도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죠. 한 방에. 잘 대응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다 잘했는데 사퇴하겠습니다 걸었을 때 여기서는 거꾸로 불출마를 걸어라 그랬어야 돼. 아. 사퇴가 아니라 사퇴 무슨 의미가 있어? 불출마를 걸어라. 불출마를 걸면 재검을 받겠다. 라던가 아니면은 좋다. 재검을 받을 테니 당신은 그럼 불출마를 걸어라. 근데 강영석이 나와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근데 전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강용석은 강용석 나름대로 자신의 나와바를 만들었어 이제.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에서 리스크를 걸며 이런 식으로 무대뽀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와주기를 저쪽 진영에서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옳건 그러건 자기 마음을 대변해서 마구 공격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역할을 찾아낸 거야. 블루오션이었는데 어버이연합만 하고 있었는데 의원 타이틀을 달고 하버드 타이틀을 단 사람이 검토해볼 만해요. 선거 네. 끝나고 나서도 뭐냐면 강영석의 아주 활약상이 새누리당한테 도움이 될지 민주통합당한테 도움이 될지 이거는 좀 나중에 선거 결과를 갖고서도 한번 검토해볼 만해요. 그래서 이 개인 지지자들은 분명히 뭐 블로그를 보거나 이 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틀림없이 개인 보수 지지자는 늘었을 것이고 본인도 처음엔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지지지만 처음에는 자기 역할을 찾아가서 살려고 할 지지지만 지금은 사실 업됐어요. 업돼서 하는 행동이야.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사진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스스로 믿기 시작한 시점이 어떤 시점이 있었다고 봐. 그러니까 가짜라는 걸. 이게 업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강영석 의원의 롤 모델이 이시아라 도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갑자기.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를 보고 배웠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욕을 절대 안 해. 우리한테는. 근데 총선에서 떨어지겠죠. 그것도 쉽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인지도를 끌어올렸고 그리고 저쪽 진영에서 이 정도 사람을 나는 지켜줘야 어이가 된다. 없어서 웃는데 진짜 진지하게 대답해.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 이거 걸자 이거. 당선 가능성이 있다?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김 교수가 걸어도 이겨. 그런데 절대 못한다! 아니 걸자고. 김 아니, 자신 이렇게, 있으면 걸어. 이렇게 하죠. 박원순 건이 굉장히 큰 아니 그러니까 다운이었어. 나는 그전에는 강영석이 당선된다. 여기는 안 된다. 아니 그거보다도 좋습니다. 당선될 가능성은 없죠. 1위하고 2위의 격차 5% 차다. 어때? 1위가 지금 누구지? 민주당 쪽에? 뭐 지금 누가 됐건. 정청래하고 김유정이 나왔어 지금. 누가 됐건. 당내에서. 당내에서 강용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5% 이내. 5% 이내. 1위와 2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기면 한 표라도 이기는 건데. 아니 지금 강영석이 이긴다는데 걸겠다는 거야. 걸겠다는 건 아니야. 잠깐 기다려봐. 만약에 이 박원순 건이 없었으면 난 걸었을 거예요. 근데
강용석 이기는데 걸었을 거야. 근데 이 박원순 건이 이렇게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강용석을 변호해주거나 실드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일종의 이 사람을 지지했던 보수 진영의 이 인사들이나 매체들이나 그러길 바랬던 사람들 이 스스로 이 멘탈이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막 논리를 개발해내자 조선일보처럼 왜 박원순이 빨리 말 안 해줘서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니냐고 미친놈 새끼들 논리를 개발해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먹힌다? 그런 핑계라도 있어야 빠져나가지. 역시 내가 화냈던 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었고 역들이 나로 하여금 마시가게 했어 이거잖아. 마시가게 했어는 빠지고 쟤네들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아 걔네들은 정신병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그 상태로 유지된 사람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나는 강용석이긴데 걸었을 텐데 지금 모르겠어. 지금은 하루 이틀만 더 보고 다음 주에 걸자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알았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내가 안 나오더라도 예. 이거는 꼭 알겠습니다. 짚고 가야 꼭 돼요. 걸겠습니다. 예. 이거는 일주일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어느 정도 큰 타격을 입었는지는 자기도 몰라. 예. 자기도 모르고 그 지지자들도 모른다고. 전역 공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못 받아. 그건 나도 못 봤는데 건다. 알겠습니다. 이견이 없죠. 필요가 없어. 전용에 대한 이 박근혜 전 대표의 궁금한 것도 인간적인 없어. 궁금한 거 이재호. 이재호 공천 주지. 본선에서 떨어지니까. 아 이동관 이동관 공천 안 줘요. 공천 안 줘요. 네. 전용이 재밌어. 전역이 재밌어. 전용이 재밌어. 전용과 박근혜 전 대표의 관계는요. 네. 박근혜 전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은 전용 의원이 이명박 당시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한 그 순간, 그 당일날까지도 믿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말을 했는데도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그 인간적인 배신감이 엄청나. 그때 당시 내가 알기로는 무슨 어떤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뭐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중이었는데 참여하거나 그 직전인가? 그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그 행사가 엉망이 됐어요. 정신적 충격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저는 전용 의원을 용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용서하도록 주변이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배신감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박근혜 위원장이. 아니 이거는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도 배신한 측근한테 암살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전두환이 정권 잡고 나서 내내 가택연금 상태였는데 사실상 네. 그 전두환은 자기가 청와대에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신할 때 그 경호실 경호부대에서 자기를 그냥 경비원이었는데 공부처럼 떠받듣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이 이 20대의 박근혜가 경험한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28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때는 22살. 22.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지금도 그 약속, 신의, 원칙 이거를 자기 트레이드 마크로 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원칙은 좀 다른 맥락이고 이 신뢰, 신의 이것은 바로 그런 대목을 배경에 깔고 있는 겁니다. 전역은 그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다? 출마하죠. 할 일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싶다는 그런 문의가 빗발쳐서 잠시 우공토 어깨 안마기에 자리를 내줬던 우리 샤워기 아토피 안심마크 샤워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이온 팡팡 그리고 녹과 염소 제거 수압 빵빵 스킨케어 음이온 샤워기 이 국내 우수 중소기업 인기 상품이고 고성국 박사님이 써보셔서 하십니다. 좋다고 합니다. 이거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네. 착한 가격. 평소에 샤워 안 하셨어요? 처음 써보신 거 아니야? 자, 착한 가격 39,800원으로 가족의 피부 미용과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또 한겨레 TV 메인 배너 www.skcares.com에서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청 신청하실 때는 뉴욕타임스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team.hani.co.kr/cctv 여기에
비밀글로 신청해 주시면은요 되겠습니다. 사연과 성함 그리고 이 MRI를 반드시 첨부를 하셔가지고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으셨다. 계속 살아나고 있어. 고성방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